오늘 시장은 3대 지수 중에 다우만 마이너스로 끝나고 두 개는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장을 보면은 다우 지수는 급락했다가 초반에 그걸 다 만회했고요. S&P 500 지수는 초반부터 계속 나스닥하고 같이 초반부터 내려왔다 이제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다만 달러 인덱스도 무섭게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치를 보면 다우존스 지수가 고점을 치고 좀 내려오고 있고 S&P 500 지수는 고점 언저리에 있으며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고점 언저리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고점을 뚫고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거든요. 10년 국채 수익률도 보면 추세적으로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보이고 있고요. 원자재 시장을 보면 유가가 최근 이제 80달러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방출류가 나오긴 했는데 비축류가 방출됐죠. 내출가스도 급등했다가 지금 이제 잠잠해지고 있고 아직 조정이 끝났다, 이제 조정이 완벽하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보기에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구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시장은 아직 확고하게 뭔가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강도가 셌던 거는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투자자들은 달러 인덱스로 놓고 봐서는 달러 인덱스 자체는 굉장히 금리 인상 쪽에 베팅이 강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약세장이었고 중국은 혼조세였죠. 글로벌 시장도 혼조세라고 봐야 됩니다.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장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지표 발표된 거를 보면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됐는데 저는 이게 가장 주목될 만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이게 20만 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빨리 떨어졌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전 이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뚝 떨어졌죠. 제롬 파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계속 고용 관련된 얘기 때문에 경제지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실업률까지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오면 물론 이미 보여드렸지만 예전에 비하면 이미 다 가이드라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안 들어온 게 노동력, 그러니까 그 경제활동 인구 참여율, 경제활동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경제 지표들은 지금 그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시기로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 아랫단으로 지금 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과연 안 하고 버틸 수 있을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 긴축 발작 때문에 인플레이션 다른 조건이 완성됐는데 안 들어가겠다? 예전에도 그런 핑계를 댔지만 이번에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 내용을 볼까요? 여기 조선일보 비즈기사입니다. 조선비즈기사 11월 24일자 기사고 누가 올리셨냐면 황민규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여기 보시면 수백만 명이 직장을 바꾼다로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번에 300만 명 조기퇴직 얘기도 드렸는데 여기 보면 미국 9월 말 기준 미국 전역소 퇴직자가 440만 명이고 퇴직자가 440만 명이라는 거지 조기퇴직이 440만 명이라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취업자 수도 650만 명인데 대규모 이직 물결, 그래서 스타벅스나 아마존 등이 대기업이 임금을 대거 인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숙련공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자리를 이직할 수도 있고 신규로 들어온 아이들도 이직할 수 있고 초입에 있는, 그러니까 이직을 막기 위해서 계속 결과적으로는 임금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내용 기사는 다 전적으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임금 인상 얘기를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계속 작동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는 팬데믹 이후에 무엇인가 상황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 트렌드는 단기간에 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굳어졌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노동 참여율이 떨어진 것도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데이터를 보면 이게 빨간 게 고용이고요. 이 파란색이 이제 그만둔 거거든요. 퇴직이거든요. 근데 추세를 보면 이제 물론 두 개 다 이렇게 나란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격적 면에서.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고용이 뚝 떨어지고 여기 퇴직은 쭉 늘어나고 있죠. 최근 보면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격차를 보기 위해서 이 사이에 격차 있죠. 격차를 보기 위해서 이 차트를 좀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과거에는 보시면
뚝 떨어졌다가 이 200만 대까지 밑으로 밀려내려다 그 다음에는 200만 대 위에서 붙지를 않고 계속 230만, 40만, 50만 이렇게 그 신규로 고용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퇴직하는 사람보다. 근데 이 최근 보면 초기에 급등했다가 200만 대를 한번 붙어서 다시 쭉 급등하는 것 같더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붙어가지고 200만 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되는 사람이 200만이 더 많긴 한데 문제는 과거 추세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에서 퇴직하는 사람은 뭐 일정 수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고용되겠다고 해서 막 들어오는 그런 액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노동 참여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퇴직했다가 다시 다른 쪽으로 이직하면서 고용되게 되면 그거는 뭐 사실 동일한 수치가 그냥 이동한 것 뿐인데 완전 퇴직을 하고 다시 완전 퇴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걸 메꾸려는 신규 고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한동안은 이게 잘 잠잠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쉽게 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 석유를 난리를 치고 있죠. 비축유를 막 풀어대고 있고 오늘 나온 경제 지표 중에 석유 관련된 거는 여기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이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 매월 감소가 급격히 됐다가 다시 증가했는데 이거보다 좀 더 긴 차트를 보면 이거는 쿠싱 오일이거든요. 쿠싱 오일.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건 EIA,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서 미국의 전역에 대한 그 석유 재고를 보여주는 거고 이건 쿠싱 지역에 대한 재고를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보면 차트가 잘 안 보이니까 쿠싱 지역의 재고가 이렇게 쭉 빠지고 있고 최근에 들리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 근데 아직 추세적으로 꽤 위로 계속 밀고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쿠싱 지역 자체로만 놓고 보면 애매모호하고요. 미국 전역으로 놓고 보면 재고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게 미국 전역에 대한 재고거든요. 오일 재고거든요. 보시면 최근에 여기 좀 들려서 올라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가격이 굉장히 빨리 게솔린 소매 판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과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유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게솔린을 생산해서 공급한 그런 게솔린들이 생산 공급이 이게 2020년이고 이게 2021년이고 이게 과거 패턴이기 때문에 과거 패턴에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은 거예요. 공급은 그 정도를 잘 하고 있는데 재고는 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21년이거든요. 석유와 관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없이는 못 사는 국가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가 압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니까 결과적으로 바이든이 칼을 빼고 전략 비축유를 끄집어 내려고 하고 있긴 한데 한 가지 긍정적이라고 하면 이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 유정 숫자입니다. 미국에. 이거는 가스 유전하고 오일 유전하고 전부 포함된 거거든요. 근데 이 증가 속도가 계속 추세 트렌드를 만들고 있고 이 추세가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도달하는 게 아마 내년 한 하반기 정도 되면 도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본 기사 중에는 이 쉐일오일 영역, 쉐일오일을 뽑아내는 그런 유종에서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그 생산량이 도달했다는 거는 보았거든요. 지난번에 기사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비축유를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저희 뉴실스 기사인데 11월 24일자 기사고요. 이거는 임종명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여기 내용을 잘 보면 이전에 방출된 전략 비축유가 유가를 안정시켰나라고 하는 물음표인데 이 두 차례 진정 효과가 있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때 있었고 그다음에 2000년대에도 있었는데 2004년인가? 기사에서 제가 봤었는데 여하튼 문제는 여기는 2000이네. 2000년 9월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3천만 배럴 91년도에는 1730만 배럴을 방출했는데 문제는 이 시기에는 미국이 중동에 파워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근데 지금은 중동에서 말을 안 들어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오펙 국가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겠느냐.
전 여기에 동의합니다. 뉴즈원 기사인데요. 이거는 11월 24일자 기사고 이걸 올리신 분은 최소영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잘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바닷물 한 방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지금 매일 400만 배럴 증산인데 이거 한 달만 증산 없애버려도 방출률 다 커버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석유 가격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은 오펙 내부의 분열 혹은 이란과의 협상 혹은 베네수엘라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미국의 석유 생산 기업들의 생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로 작동할 것 같아서 특히 중요한 건 오펙 쪽에서 작동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펙이 어떻게 다음 달인가 오펙 회의가 또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낼지가 유가의 향방을 결정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과도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달러 언저리에서 아까 84달러인가 아마 고점을 찍었는데 거기서 결정 나는 것에 따라 이제 그 수준까지 다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제 그 수준에서 아니고 아랫방향으로 방향을 잡을 거냐, 이렇게 유가의 결정이 그 시점에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의 또 하나의 악재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인데, 여기 보시면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미 최대 항구 책임자가 하역 적체가 중대한 징전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조지일 특파원이 11월 25일자 한경 글로벌 마켓 기사인데, 밑에 보시면은 여기 롱비치 로스앤젤레스 항구가 미국 전체 한 40% 정도를 아마 여기 있네요. 40% 미국 해상 화물의 40%를 책임지고 있는데 향후 6개월 동안 하역 문제가 완화될 거다. 향후 6개월이라는 얘기는 내년 상반기 좀 지나서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 지시해가지고 주 7일 24시간, 그러니까 365일 돌린다 이거죠. 쉬질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걸 작업 중인데, 이제 선사들한테 부두에다가 너무 컨테이너 오래 쌓아두면 이 $100씩 매기는 방식의 벌금까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들은 배에서 내리고 빨리빨리 이 물건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철도나 트럭이나 이런 쪽에 임금을 더 주더라도 빨리 빼달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요거보단 더 많이 돈을 줘야 되겠죠. 매일 $100보다는 요 한도 내에서 주면 빼는 게 나으니까 훨씬 더. 이것도 임금 인상의 요인입니다. 이제 다만 여기 보시면 벌금 제도를 공개한 이후 항구에 쌓였던 컨테이너가 33% 감소했다. 근데 여전히 60만 척의 화물이 항구 앞바다에 있다. 다만 2주일 전만 해도 111척이 있었다. 일단 주는 효과는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컨테이너 이 항구에 대해서 적체된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일단 우리가 하나 감안해야 되고, 다만 여기 보시면 이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 컨테이너 지수가 운임 지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그 다음에 건화물 지수인 발텍 지수가 BDI 지수가 급락했었거든요. 그리고 움직임이 이제 바닥에서 걸려 있는데,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 관련된 것도 정점을 치고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는 걸로 봐서는 서플라이 체인이 일정 부분은 해소되고 있고 정점은 지났다라고 하는 패턴대로 현재 심리가 움직이고 있고 동향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은 우리가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사 보면 이것도 한경 글로벌 마켓 기사인데요. 공급망 혼란에 임금 상승까지 여기 갭 노드스트롬 실적 하락, 강현현 기사가 11월 24일날 올린 겁니다. 한경 글로벌 마켓에서.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건 이 갭이에요, 갭. 왜 갭을 주목하냐면 여기 이제 24일 현지 CNBC에 따르면 갭의 3분기 매출이 $39억,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이유가 공급망 혼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측은 올해 하반기 항구 적재 상황이 심각해서 가을 상품이 3주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제대로 해소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년 초까지 공급망이 혼란이 계속될 거라고 전망했는데, 그럼 4, 4분기의 실적은 어떨까요? 그럼 이게 갭만의 문제일까요? 그래서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공급망 문제 때문에 외국에서 제품을 조달해다가 미국 국내에서 판매하는 기업들이 갭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제품 조달에. 그러면 매출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업 매출이.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기대치보다는 성과를 못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제품이 제대로 조달이 안 돼서 못 팔았다는 기사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러면 산타랠리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그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요거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중요 기사를 여기가 딱 조개기 제 얘기를 특파원께서 정리를 해 놓으셔서 요거 기사를 뽑았습니다. 11월 25일자 한경글로벌 마켓인데 딱 이겁니다. 딱.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달 초에요. 여기 나왔네요. 다음 달 초 석유 수출기구 오펙 플러스 석유 자금 회의가 있죠. 여기서 일일 증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면 거기서 유가의 향방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농업부분 일자리 수 통계, 비농업부분 일자리 수 통계, 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연방준비공개위원회라고 생각해요. 물론 농업부분의 일자리 수하고 실업률도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그게 고용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내려와주면 연방 이 FOMC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이기,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올려야 되는 압박감이 세지겠죠. 또 특히 인플레이션이 안 내려오면. 그리고 여기서 베이지북이 나오고 점도표가 나올 건데 이 점도표가 이제 예전에 보여드린 이겁니다. 이게 점도표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그 투표권 있는 이사들이 보시면 나 언제 금리를 올릴 거야?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점도표에 2021년도에 이게 9명이 찍혀 있거든요. 지금 바닥에. 그리고 한 번 올리는데 6명, 두 번 올리는데 3명이 찍혀 있는데 이 점도표 숫자가 늘어나면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 줄고 위에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거는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로 시장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발표가 상당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예전에는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사가 목소리가 나오면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걸 떠받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제롬 파월 연준 이사의 발언에 대해서 너무 심취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계속 금융시장의 긴축 발작을 커버하려고 하는 액션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최종적으로 실행이 가기 전까지는 계속 친화적인 발언을 하거든요. 주식 친화적인 발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내용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고용에 대한 측면의 지표들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위원장이 말하는 대로 의견을 받아들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아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시기는. 전체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하는 부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점도표에 나타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하나만 더 나온 얘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유럽 충전 네트워크 로니티에 투자한다고 7억 유로 황정수 기자께서 11월 25일자로 올렸습니다. 이거는 폭스바겐 다임러 현대차도 투자를 했다는데 문제는 이게 비상장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왜 투자하겠느냐? 이런 회사들이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랙록처럼 자산운용사가 여기 보시면 이게 이미 예전에 가끔 말씀드렸던 두 개의 전기차 충전 회사입니다. 하나는 차지포인트고 하나는 블링크죠. 차지포인트가 전 세계 탑이라는 얘기는 제가 드렸습니다. 블링크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주가 추세 움직임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좌우축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지표를 보면 여기 보면 차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초에 9달러 정도 선에 있었거든요. 캔들 차트가 차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와 있으니까 9달러 선에 있다가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한 40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차지 포인트가. 그러니까 거의 한 4배 정도 튄 거죠. 10달러에서 40달러 하니까 95, 45 한 5배까지 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옆에 블링크라고 있죠. 블링크라는 기업인데 이 블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달러짜리가 여기 보시면 38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차지 포인트나 블링크나 모두 다 이때는 아마 스펙에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정확히 모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귀찮아서 그냥 놔뒀는데 그 이유를 이제 일정 부분 튄 다음에 상황을 보면 이 블링크가 한 5달러 정도에 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게 40달러, 고점인 게 한 60달러였으니까 한 10배에서 12배 정도까지 올라갔었고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한 14달러 정도에 있던 게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고점까지 올라갔던 게 한 43달러니까 한 3, 4배 정도 올랐었습니다. 고점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블랙롱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전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급등했을 때 여기서 팔고 털고 나오면 되니까 이 개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주식이죠.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전기차가 계속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충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계속 제가 조심스럽게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뭐 루시드나 리비안이나 이런 것들 조심스럽게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이 주가가 일정 부분 조정받아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조금씩 접근하면서 들어가는 액션을 취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대규모로 액션을 하는 거 단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접근 방법도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움직임 패턴이 이렇지만 이 추세 방향이 어느 시점에 있는 건지,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전기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존속되면서 그 내연기관은 없어지지만 전기차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이 산업은 계속 진행될 거야. 향후 수십 년간, 길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조정받은 시점에 조금씩 매집해서 포지션을 늘려가는 이런 전략을 피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